아마 삼국지에서 가장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사마이일 겁니다. 명문 귀족, 난민, 사대부, 관리, 책사, 재상, 지휘관, 창업군주까지 하나만 부각시켜도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개성들을 여럿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은 조조와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재해석하는 창작물에서는 보통 사마이의 이런 다양한 개성들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제갈량의 라이벌이라는 포지션을 부각시키거나 최후의 승자로서의 캐릭터리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제갈량의 인기가 절대적이고 사마이뽕의 대부분은 최후의 승자라는 개성에 있다 보니 캐릭터성 측면에선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실제 사마이는 단순히 그렇게만 다뤄질 인물은 아닙니다. 매우 세밀한 고찰과 연구가 필요한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서진의 시조이자 삼국지의 진주인공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된 고평릉사변을 살펴보죠. 사마이가 일으킨 정변으로 조씨 일족과 그에 기생하던 괴뢰 가문들은 모조리 괴멸당했고 조위 정치의 중심 세력은 사마씨 일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마이는 구속을 받지도 않고 왕작은커녕 공작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니고 있던 자리에서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승상의 자리를 내리려던 조방의 제의도 거절하며 독재 정부를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변을 성공시켜놓고 정작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고평릉 사변의 목적은 애초부터 권력욕이나 역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마이는 몇 년간 치매노인 행세를 하며 조상 일파를 철저하게 속여넘겼고 황실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3,000명의 사병 편대를 조직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변 성공 이후엔 항복하면 살려준다 해놓고 정작 항복하자 모조리 목을 따버리는 잔혹한 뻥카를 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권력 탈취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스탠스로 나왔을까요? 무엇보다 조상이 정말로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 정도로 조위의 해악만을 끼치는 빌런이었을까요? 흥세 전투에서의 대패가 큰 실책이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큰 분노를 느껴 몇 년 동안 치매노인 행세를 하고 은밀히 사병까지 조직하여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것은 어딘가 개연성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명되는 시각이 바로 가문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마씨 가문은 중국사 중세의 귀족 가문의 원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즉 사마이 본인에게는 딱히 야심이 없었고 그렇다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혁명을 결단한 것도 아니지만 가문과 자기 자식들의 살 길을 위해 그냥 자기가 직접 칼춤 추면서 교통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수많은 해석 중 한 가지일 뿐 여전히 고평릉사변의 해석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근접한 통찰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실히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가문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싶은 구석이 많아요. 숙청을 굉장히 무리하게 했는데 정작 그 활용점정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전권을 장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조에게 출사한 초기부터 야심을 숨긴 채 40년의 빌드업을 감행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뺨치는 인내의 신이라는 소리도 있고 본인은 위나라에 충성하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역심을 품은 것이 확실한 사마사에 의해 얼굴마담으로 이용당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마이 본인조차도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혹은 어떤 인물이 되고자 했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사마이는 삼국지에서 가장 다양한 삶을 살았고 가장 많은 시대를 살아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시대의 걸물로서 각각의 시대를 완성시킨 존재였고 동시에 그 시대들에 의해 각기 다른 인간군상으로 완성된 존재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오히려 변모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구했습니다. 그가 시대에 끼친 영향도 시대가 그에게 끼친 영향도 아주 컸습니다. 사마이는 조조 밑에서 출사했고 그가 70살이 넘어가면서 위 왕조는 쇠락하죠. 살아가는 동안 감정이나 이상, 포부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대군사 사마이에서 조명한 사마이의 키워드는 미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뛰어난 기량으로 시대가 바뀔 때마다 큰 영향을 주었고 시대 또한 빠르게 격동하며 그가 새로운 위치에 설 때마다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포지션 변경을 해야 했기에 항상 미완성인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대부로서의 이상, 군웅할 거의 발흥과 후한의 붕괴로 유명무실해졌죠. 전략가로서의 대계, 조조의 등록망촉 드립과 조비의 양번청해로 번번이 좌절됐죠. 지휘관으로서의 목표, 제갈량을 상대하느라 수세적 입장으로 강제 전환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창업군주가 되는 그 순간 독재정 수립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직접 찬탈의 가드레일을 까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책사라는 이명에는
오랜 빌드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숨어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자이든 타이든 마지막 한 조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조명이 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마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그가 총 5개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동탁의 시대, 조조의 시대, 조비의 시대, 조예의 시대, 조방의 시대까지요. 먼저 동탁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사마이를 보죠. 초기의 사마이는 반동탁 연합 당시 한해에서 벌어지던 전란을 피해 여러 곳으로 피난을 다녔습니다. 그가 초년기를 보냈던 동탁의 통치기는 막장의 혼란기였고 이때의 그는 명문가의 자제로서 전란에 가슴 아파하며 마음의 유교를 품은 한 명의 젊은 사대부였다고 진서에 나오지만 진서의 신뢰도나 특유의 미화 스탠스를 고려해도 실제로 사마이가 젊었을 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은 사대부였던 건 맞아서 젊었을 땐 순수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죠. 거기다 사마이는 순욱을 존경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대부로서 어느 정도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한다면 사마이는 다른 사대부들과 비교해도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사대부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이상은 황권 정치가 아닌 신권 정치의 수립이며 이를 위해서 사대부들은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을 딱히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승상제를 통해 독재 정부를 수립한 조조에게 순욱이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마이는 이 신권 정치라는 어젠다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사마이가 추구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하면 아무리 봐도 가문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최우선시되는 개념은 충과 효입니다. 다만 이 충이라는 개념은 대가 없이 맹목적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자발적 애국심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왕조에 대한 충성과 군주에 대한 충성이 구별되는 개념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왕조에 대한 충성은 말 그대로 국가 인프라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생존 목적의 관념이고 군주에 대한 충성은 그 군주가 먼저 자신한테 플러팅을 해야만 성립되는 감정적 애착의 영역이었던 셈이죠.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정인을 위해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 명언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습니다. 선비들은 고대부터 이미 자신에게 플러팅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 충성의 대상이었지. 왕조니 국가니 이런 것에 대한 충성은 말 그대로 생존과 사회유지 목적에서 발생하는 필수 교리에 가까웠다는 뜻이죠. 즉 동탁의 집권으로 국가 인프라가 붕괴된 후한 말기는 더더욱 왕조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마이에게 플러팅을 한 군웅이 있었나 하면 그것도 아니죠. 사마이는 조조에게 협박받으면서 출사합니다. 즉 왕조에 대한 충성이든 군주에 대한 충성이든 둘 다 발현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이가 중시하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충이 아닌 효가 되었습니다. 가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사마이가 다른 사대부들과 비교해서 이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마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후한이 붕괴되는 혼란기에 새로운 사대부 유형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후한은 약 170년 넘게 낙양에 자리 잡던 왕조였죠. 그런데 이걸 동탁이 장안으로 옮겨버리면서 낙양에 구축되어 있던 후한의 인프라는 모조리 붕괴됩니다. 그래서 장안 천도 사건은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후한이라는 세계관 자체를 사멸시켜버린 기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한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붕괴된 이 시점에서 사대부들은 크게 3가지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한을 다시 복원시키려 하거나 이 개판을 기회로 삼아 강력한 군벌을 중심으로 신권 정치를 실제로 구현하려 하거나 어차피 망해버린 판이니 중앙정치에 신경 끄고 자기 밥그릇이나 찾으려 하거나 역사적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이 3가지 카테고리 모두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대부는 제가 봤을 땐 단 2명입니다. 아예 남중국에 완전히 새로운 천자 왕조의 판을 구축하려 한 노숙, 그리고 수많은 청류파들이 조조 정권에 부역하며 자신들의 이상이었던 신권 정치를 구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혹시나 원소에게 털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가문을 최우선시에 꾀병까지 기획하고 출사를 거부했던 사마이입니다. 공윤과 같은 수구파, 순욱과 같은 개혁파, 유표와 같은 유사다이묘들로 나뉘던 후한 말기의 사대부 계파들 중 아예 세상의 환멸을 느끼며 은둔해버린 몇 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노숙과 사마이 2명이 새로운 사대부 유형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천자 왕조의 판을 짜는 어젠다의 개척자, 그 무엇보다 가문을 최우선시하는 중세사의 귀족, 이렇게 둘이죠. 왕조 복원을 위한 수구적 입장이든 신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적 입장이든
일단은 각지의 군벌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패권을 잡으려 한 사대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였습니다. 영천의 순욱, 북해의 공용, 기주의 최염, 양주의 장소, 형주의 제갈량 등등 다 넓게는 이런 유형에 해당되죠. 유표나 유효처럼 직접 군벌이 된 사대부들도 지방에서 자기 나와바리를 형성하며 정권을 수립하는 입장이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노숙 역시 궁극적 목표는 달랐지만 일단은 손권이라는 군벌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다는 부분은 동일했죠. 하지만 이들과 달리 사마이는 이런 경향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충이 아닌 효에 집중한다는 레퍼런스는 납득할 수 있어도 사대부로서, 그것도 사서피셜로 가슴에 유교를 품은 정의로운 선비였다는 평가를 받은 사대부로서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스탠스 자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이런 경향은 훗날 중림칠연으로 대표되는 정치 혐오형 사대부들이 발흥할 때나 보이던 건데 말이죠. 그렇다고 사마이가 출사 이후에 열심히 한 걸 보면 정치 자체를 혐오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사대부로서의 어젠다보다 가문의 안위를 더 중시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기 가문이랑 식솔들을 최우선하는 인물들은 사마이 말고도 많기는 한데, 사대부의 몸으로도 신권 정치, 왕조유지 이런 어젠다를 모두 제쳐놓고 가문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 것은 사마이가 거의 유일한 사례다 보니 특히나 이질적인 면이 부각되는 듯합니다. 심지어 효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효자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인 것도 아니고 진짜로 순수하게 보신주의적 행보를 보인 거라 더더욱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가문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을 갖게 된 사마이는 조조가 통치하는 두 번째 시대에서 결국 억지로 끌려와 출사하게 됩니다. 이 억지로 끌려와 출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감정적 애착 없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한 커리어라는 거니까요. 이 출사 시기의 기록을 보면 도저히 초기의 사마이가 조조에게 충심, 그러니까 감정적 애착을 느낄 만한 건덕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대부들은 자신에게 플러팅을 먼저 해주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바라보는 조조는 해당이 안 됐죠. 둘 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도저히 신뢰가 가는 상황에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이는 왜 출사를 했는가? 두려워서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물론 가문의 안위까지 모두 두려웠기 때문이죠. 즉 사마이의 출사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존속이 담보되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합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인 사마랑이 이미 조조에게 출사한 상황이었음에도 사마이가 꾀병으로 버틴긴 이유는 조조가 자칫 원소한테 개박살 날 수도 있는데 자기까지 조조한테 출사해서 사마씨 가문이 조조에게 올인을 해버린 듯한, 즉 완전한 조조 정권의 괴뢰 가문으로 비춰질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이의 가치 판단 대상이 철저하게 자신과 가문의 안위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조조 역시 이런 사마이를 상당히 희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사대부들이 그토록 바라던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게 난데 사마의 얘는 사대부인데도 희한하게 비협조적이네, 이런 심리였겠죠. 낭고의 상 1화로 대표되는 조조의 사마이 의심 정황들이 나온 이유는 사마이가 보인 가문 우선적 태도,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쎄함이 메인이었을 겁니다. 사마이의 열렬한 후견인이었던 최염을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린 건 이 부분도 연관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북통일 이후 슬슬 쎄함을 감지한 사대부들이 조조 정권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라 정치적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도 했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조조는 진심으로 사대부들을 위해 신권 정치를 구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자기들이 조조를 이용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조조가 사대부들을 이용한 것이었죠. 단물만 쪽쪽 빨아먹히고 순욱, 최염, 공용 등등 주류 청류파 사대부들은 모조리 숙청당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공작과 왕작을 거치며 신권 정치가 아닌 왕조 계창에 가드레일을 깔았죠. 어차피 신권 정치 어젠다를 대변하던 사대부들의 리더인 순욱이 저항하다가 허무하게 숙청된 이상 다른 사대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현실과 타협해야 했죠. 지난 영상들에서 얘기한 건데 사대부들은 자격만 갖춘다면 새로운 존재가 선양을 받아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승상제를 통해 독재정을 수립한 존재가 위대한 업적을 쌓고 선양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테크트리입니다. 사대부들이 요순의 설화를 그토록 빨아제끼며 선양을 미화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단지 사대부들은 만민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쌓지 못한 존재, 즉 선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무리하게 금기를 깨려드는 찬탈을 혐오했던 겁니다. 선양과 찬탈의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 조조가 공작과 구석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왕조개창의 야심을 드러낸 이상 사대부들은 취해야 하는 스탠스가 명확했습니다. 조조가 정말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아 찬탈이 아닌 선양의 엔딩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던 겁니다. 조조 정권에 이미 자기 가문이랑 커리어 다 안착한 상태인데 이걸 다 던지고 초야에 묻힐 게 아니라면 결국 조조 정권이 적어도 찬탈 엔딩은 맞지 않도록 부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일도 열심히 하고 후계자인 조비와도 자주 어울리며 조조군에 제법 잘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진도 착실하게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 조조도 이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관리로서 별탈 없이 무난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1차적인 욕망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2차를 갈망하게 되죠. 안정적인 삶을 확보한 사람들이 큰 재산을 갈망하게 되고 큰 재산을 확보한 사람들이 큰 명예를 갈망하게 되고 큰 명예까지 확보한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갈망하게 되는 루트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마이 역시 가문의 아니라는 1차적인 욕망이 해결되니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부들이 조조 정권의 성공적인 엔딩을 위해서 부역해야 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사마이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다소 급진적인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새로 변경한 겁니다. 바로 책사 전략가죠. 그의 전략들이 하나같이 매우 공격적이었던 것도 자기 자신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변경된 포지션에서 포텐셜을 폭발시키며 조위 내에서 매우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 책사로서의 사마이가 얼마나 걸출했는지는 별다른 첨언이 필요하지 않죠. 이후 조조가 죽은 후에 조비가 통치하는 세 번째 시대를 맞이한 사마이는 더욱 관리로서도 책사로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급기야 조비가 죽을 땐 보정 대신으로 임명받을 정도로 강대한 입지를 지니게 됩니다. 보정 대신, 일명 보정은 사대부들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단계입니다. 황제로부터 섭정 수준의 신권 정치를 오피셜로 부여받는 거니까요. 관료로서도 책사로서도 중추적인 위치에 서다 보니 어느새 사마이는 사대부 테크의 최종 전직까지 끝마친 인물이 된 겁니다. 종친과 사대부가 황배를 이루며 나름대로 탄탄한 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한 존재였던 사마이는 시대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만큼 자신이 시대에게 끼친 영향도 컸음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조조의 시대에선 번성전에서의 위협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조위 정권의 존속을 도모했으며 조비의 시대에선 군사와 내정을 가리지 않고 여러 헌책들을 내면서 조위 정권이 단단한 영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각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가 각자의 형태로 정립되는 순간 중심적인 위치에 사마이가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마이의 급부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예가 통치하는 네 번째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포지션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포텐셜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여러 적들을 격파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다가 인생의 숙적 제갈량과 만나게 된 사마이는 그 과정은 어찌됐건 제갈량의 북벌을 저지함으로써 졸지의 위나라의 수호신격인 존재로 위상이 더더욱 부상하기에 이릅니다. 제갈량의 북벌이라는 선양 이래 최대의 위기와 더불어 공소년의 난도 극복함으로써 사마이는 조예가 다스리는 시대까지 안정적으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방이 통치하는 다섯 번째 시대가 도래하자 마지막 포지션 변경을 끝마치며 자신이 평생을 지켜왔던 위나라를 피웅덩이로 채우고 떠났습니다. 시대의 완성이었습니다. 평생 여러 시대들의 정점을 장식했던 사마이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힘으로 시대를 조립하고 떠났습니다. 사마이의 마지막 포지션이 찬탈자였는지 혁명가였는지는 아직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만 하우현 등의 극소수를 제외하면 조씨 세력과 그 괴뢰 세력을 괴멸시키고 자신의 가문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서진개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때조차도 사마이의 가치 판단 대상은 철저하게 가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사마이는 첫 번째 시대에선 난민, 사대부의 삶을 살다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대에선 관료, 책사의 삶을 살았고 네 번째 시대에선 지휘관의 삶을 살았으며 다섯 번째 시대에선 마침내 특정 세력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왕조의 포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뭐가 되었든 그는 마지막에서만큼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헌책을 내는 존재가 되었고 그 헌책은 완벽하게 성공하여 적어도 사마이라는 한 인간이 바라던 무언가를 쟁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제부턴 사마이를 분석한 가설들의 현실 가능성을 일일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야심가론입니다. 이건 가장 단편적인 해석이다 보니 다른 가설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논파됩니다. 사마이를 조명하는 창작물들이 정설로 채택하는 노선은 우선 혁명보단 반역에 가깝긴 한데 야심가론보단 타락론을 채택하는 편입니다.
타락론은 처음부터 나라를 강탈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점차 마시가는 위나라 황실과 격변하는 시대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라고 해설합니다. 즉 처음부터 야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갔고 이 때문에 수많은 견제와 핍박을 견뎌야 했기에 타락해버린 사마이가 참다 마지막 순간에 정변을 일으킨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젊은 시절의 사마이는 정의로운 신념과 포부를 지닌 사대부였음을 나타내는 진서의 기록과 더불어 출사를 거부하며 조조에게 뻥카까지 쳤을 정도로 자신과 가문의 보신을 우선시하던 경향을 강하게 보였으니 처음부터 야심을 가졌다는 해석은 우선 사마이를 통찰할 때 쓰이는 가설 중에선 가장 설득력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락론으로 대표되는 해석들이 개연성이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아닙니다. 사마이의 삶을 공들여 묘사한 신삼국과 대군사 사마이가 이 타락론을 채택했는데 모두 역사 속 기록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재해석을 덮어 씌웠기 때문에 사마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마이의 정변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조씨 일족에게 끊임없이 견제받고 의심받았다 라는 설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갔죠. 신삼국의 사마이는 조씨 일족에게 충성하고자 했으나 그들에게 숱한 견제와 모함을 받으며 어느새 왕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 쿠데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유능한 군주 밑에서 인정받고 포부를 펼치고 싶은 정도의 야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정작 각종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그들에게 버림받고 그 후손들을 도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손에 피를 묻혀가며 위나라 조정을 전복시키고 권세를 거머쥐게 되었으나 그는 찬탈자가 된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본작의 사마이가 표현한 감정선의 종착점입니다. 이렇듯 신삼국은 사마이를 운명에게 농락당한 비운의 사대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군의 나라를 무너뜨린 비운의 찬탈자로 묘사합니다. 대군사 사마이의 사마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씨 일족에게 충성하고자 했으나 이들의 숱한 견제와 모함을 받으며 점차 충성심을 잃어가고 언제라도 토사구팽당할 수도 있는 자신의 처지에 고뇌하는 불쌍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오히려 신삼국보다 한술 더 떠서 실제로는 사마이를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조예가 무슨 이순신을 견제하고 모함하는 선조 수준으로 왜곡되었죠. 그러다가 4개의 시대에 걸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해지는 공격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사마이는 부인 장춘하의 죽음을 기점으로 마침내 70살에 이르기까지 참아온 모든 분노를 대폭발시키며 위나라 조정을 전복시키고 광기에 찬 학살을 벌입니다. 신삼국처럼 조씨 일족의 견제로 타락했다는 노선은 유지했지만 신삼국이 어쩔 수 없이 정변을 일으킨 비운의 찬탈자로 묘사한 것과 달리 대군사 사마이는 정말로 극대노에서 피칠갑을 한 한 명의 괴물로 묘사한 겁니다. 둘 모두 매력적인 주인공임은 틀림없습니다. 캐릭터로서의 완성도만 평가하자면 매우 높은 퀄리티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 역사랑 맞는가이죠. 조조는 사마이를 어느 정도 의심하기는 했지만 책사로 두고 잘 써먹기는 했습니다. 순욱, 공융, 최염처럼 숙청하지도 않았죠. 조비는 더 나아가 사마이를 보정으로까지 임명하며 사대부로서의 염원을 오피셜로 허가해줬습니다. 송권이나 유선과 비슷하게 파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조예는 아예 사마이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의지했으며 마지막 조방은 사마씨 가문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즉 사마이가 4개의 시대에 걸쳐서 조씨 일족에게 받은 견제와 모함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커리어 초기에 조조에게 받은 의심을 제외하면 기껏해봤자 조상 세력에게 받은 정도인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고작 2년 정도예요. 거기다 실권만 가져가는 정도의 견제였지 아예 실각을 시켜버리려 하거나 모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즉 타락론 또한 현실 가능성은 극히 부족합니다. 다만 조상 정권의 무능한 행보와 더불어 이 정도의 소규모 핍박만으로도 사마이가 분노를 느꼈을 최소한의 가능성은 남습니다. 가문을 최우선시하는 인물이라면 가문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느껴지는 순간 독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앞서 말했듯 엄청난 핍박에 견디다 못해 저지른 흑화였다는 해설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이 아닌 혁명이었다. 즉 혁명론에 대해 검토해보죠. 혁명론은 고평능 사변이 사마이가 사대부들과 신권정치를 약속한 정황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권정치 구현을 위한 반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이가 중앙에서 3,000명의 사병을 조직하는데 이걸 들키지도 않는다는 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 관료들이 묵인해주고 있었다는 거라고 봐야겠죠. 거기다 사마이가 필요 이상으로 조상 일파를 숙청하는데도 반발하는 관료가 없었습니다. 이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사마이와 사대부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혁명론이 개연성을 가진다기엔 여전히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신권 정치를 구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승상직을 사마이가 10번 넘게 거절한 겁니다. 3번 사양하고 받으면 모르겠는데 10번 넘게 거절한 거면 진짜 안 한다는 거죠. 승상직이 없는 신권 정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승상은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즉 황권 정치가 소유한 권력들을 모두 신권 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끝끝내 거절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무난한 해석은 아무래도 이미 늙고 지친 사마이가 신권 정치라는 어젠다에 대한 갈망도 권력에 대한 갈망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정변 이후에 부품 중정제 건드리고 정치개혁에 큰 의지를 지니던 하우현만큼은 살려둔 것을 보면 신권 정치 자체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정작 그 메인인 승상제는 취하지 않았으니 사대부들은 다시 한번 통수를 맞은 셈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상 아들 사마사는 거의 자기 힘만으로 권세를 유지했습니다. 승상이라는 강력한 토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관직과 군직을 겸직하고 자기의 넓은 인맥을 활용한 광범위한 정치질로 서서히 조이 정권 내부를 자신의 색으로 물들이며 왕조 개창의 가드레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진이라는 왕조는 사마이가 아닌 사마사의 작품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고평릉 사변 직전에 사마이가 사마사를 보고 이놈이 마침내 일을 저지르는구나 라고 하며 감탄인지 탄식인지 모를 반응을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평릉 사변 자체는 사마이의 의도가 맞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서진 개국 프로젝트는 사마사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마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나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가문의 안위인 겁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조상 일파에 대한 분노를 아예 느끼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고 사대부로서 신권 정치라는 어젠다를 필요 이상으로 배척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분명 능동적 입장은 없었다 해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문을 위한 결단이었지만 조상 정권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후한의 환관과 외척, 조위의 종친 세력이 거머쥐고 있던 헤게모니가 사대부들에게 이동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라는 인식 또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사마이는 가문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 메인이었으되 조상 정권에 대한 응징적 마인드와 신권 정치의 구현이라는 어젠다적 마인드를 수동적으로 함께 견제한 복잡한 심경에서 정변을 일으킨 것이라는 절충적 결론을 제시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마이는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스스로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포지셔닝의 달인입니다. 유학을 공부하며 환란에 가슴 아파하던 한 선비가 왕조 인프라가 박살나는 상황을 맞이하니 가문을 최우선시하는 방어기제적 마인드를 지니게 되었고 또한 가문의 생존을 위해 어거지로 출사한 뒤 행정가가 되어 나라의 살림에 기여하고 또한 자신과 가문의 안정적인 부귀를 위해 전략가가 되어 나라의 국익에 기여하고 자신과 가문이 몸담고 있는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지휘관이 되어 나라의 국적을 막아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문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변의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강탈했습니다. 결코 평범한 무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또 다른 방향으로 사마이가 사대부적 이상을 본의 아니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여러 차례 바꿔가며 나라에 헌신한 신하는 조위에서 사마이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가문을 위해 걸었던 길이 대외적으로는 왕조를 위해 걸었던 길이 된 것이죠.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바꿔나가며 치열하게 살아간 존재이기에 사마이는 결국 삼국지 최후의 승자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간 시대는 그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었죠. 어쩌면 사마이라는 인물이 주는 진정한 매력과 의의는 수많은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남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응하고 변화함으로써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가장 이질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의 넓음과 유비의 기품을 겸비한 그야말로 가장 삼국지다운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